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동산병원 이상영양사 전지영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름철 암 환자 영양 관리에 대해서 주제로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영양 관리 목적, 그 다음에 여름철 증상별 식사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양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고요. 식습관이 암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영양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치료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증상별로 제철 음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식사 관리를 좀 해보고 또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암 발생과 음식에 관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일부 암종과 음식과의 관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암 발생 원인의 30%가 식습관, 음식과 관련이 있으며 흡연이 30%, 그리고 감염이 20%, 알코올이 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식이 암 발생 원인으로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암 환자에게 올바른 식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 기준 1위가 갑상선암, 2위가 대장암, 3위가 폐암, 4위가 위암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습관과 관련 지어 봤을 때 고칼로리와 고지방 식사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자궁 내막암 등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운동, 체중관리, 신선한 채소의 섭취는 구강암, 폐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염분 섭취는 동맥혈압을 높이고 위험 발생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암 환자의 영양 문제는 어떻게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가 암으로 인한 영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욕 부진이 있을 수가 있고 영양소 대사 이상이 발생하면서 영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수술이나 항암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 방법에 따라서 영양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치료에 따른 부작용들이 발생하면서 영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암 환자 영양관리의 그런 목표와 식사 원칙은 어떻게 될까요? 목표는 우선 영양결핍과 체중 감소를 예방하고 식사 관련한 증상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식사 적응도를 증가시켜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원칙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균형 잡힌 식사로 열량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평소 식사를 유지해 주셔도 충분하고요. 암종별 치료 방법 및 증상에 따라서 식사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암 환자의 영양관리 목표와 방법은 환자의 암 치료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의 현재의 여정 단계에 맞는 영양관리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철 증상별 식사 관리와 제철 음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식사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담당 코디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식사 설명에 앞서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에 따라서 부작용은 식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고 식욕부진은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입맛이 변하기도 하는데 고기나 기타 단백질 식품을 먹을 때 쓴맛이나 금속성 맛이 느껴질 수도 있고 머리와 목 주변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침샘 분비에 영향을 주어 구강건조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과 목의 통증이 있을 때에는 약해진 입안을 자극하지 않는 식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 메스꺼움과 구토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설사는 탈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변비는 일부 항암제와 항구토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음식물이나 수분의 부적절한 섭취와 운동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면역 기능 저하는 백혈구수가 감소한 경우에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때는 특별하게 감염에 주의를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6월에서 8월 여름제철 음식으로는 참외와 옥수수, 토마토, 감자, 블루베리, 그리고 갈치나 수박, 도라지, 자두, 참나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든 좋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음식만 다량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제철 음식을 포함하여 알록달록하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치료 부작용과 관련했을 때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식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식욕부진부터 차례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부진이 있을 때에는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조금씩 먹더라도 많은 열량을 내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꿀차라든지 카스타드, 밀크쉐이크와 같은 음식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드셔도 되고 음식 형태의 변화를 주어 메뉴를 다양하게 시도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죽이나 미음, 주스, 스프, 우유나 유제품 등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좋고 식사 시에 과량의 수분을 섭취를 하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 식사량 대비해서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경우에는 영양보충 음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식욕 촉진제나 정맥 영양을 공급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영양보충 제품은 어떤 것일까요? 자, 입맛이 없거나 식사량이 부족할 때 혹은 체중 감소가 있을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유나 두유에 비해서 영양소가 훨씬 더 골고루 들어가 있고 또 보충제 제품은 간혹 가다 보면 영양보충 제품을 1개 또는 2개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못 먹는 식사량만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끼 식사를 대체할 경우에는 영양보충 음료 한 캔의 영양가가 200칼로리 정도가 돼요. 밥으로 환산하면 식사 3분의 1공기에다가 생선 한 토막, 야채 한 접시 정도가 되는데 식사 한 끼를 대체를 해서 영양보충 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2캔에서 3캔 정도가 필요하고 내가 평상시 식사 대비를 해서 끼니 때마다 3분의 1씩 줄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한 캔씩 이용해서 2캔에서 3캔 정도를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식욕부진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과일 쉐이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평범하게 집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제철 과일 이용하셔도 좋고요. 우유나 두유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영양보충 음료를 같이 첨가를 해서 갈아 먹는 방법도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음료가 기호에 맞지 않는다면 단백질 파우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제품들을 다양한 형태로 시도를 해보고 단 당뇨나 신장질환자는 과일 섭취에 꼭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그러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소량씩 자주 식사를 섭취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음료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며 빨대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뜨거운 음식보다는 찬 음료나 식힌 음식을 섭취하는 게 속 울렁거림을 조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메스꺼운 음식은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후에 급격하게 움직이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구토 증세가 조절되기 전에는 음식을 무리해서 드시지 말고 속이 괜찮아지면은 소량의 미음이나 주스나 맑은 국부터 시작해서 괜찮아지시면 점차적으로 일반 식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마른 음식, 토스트나 크래커, 누룽지 같은 것들이 냄새가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기름기가 많거나 튀긴 음식, 그리고 아주 달달한 음식,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구토 증상을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피하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마른 음식, 크래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 했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가 까나페라는 종류가 있어요. 크래커를 이용해서 위에 본인이 좋아하는 재료를 올리셔도 되고 앞에 나왔던 제철 과일이었던 토마토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질환자이신 분들은 과일이나 생야채 섭취에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설사가 있을 때는 비교적 많이들 잘 알고 계세요. 섬유소가 많은 제품을 피하고 장에 자극을 줄여주는데요. 설사를 통해서 수분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맑은 음료를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한 주스나 묽은 스프, 보리차 등을 이용하셔도 좋고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은 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합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커피나 녹차, 탄산음료, 초콜릿 등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에 자극을 주므로 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름진 음식, 생채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음식인 탄산음료나 콩류, 양배추 등은 가급적 피하도록 합니다. 설사가 심할 때 그러면 장에 자극을 줄여주는 음식을 이제 드시라고 했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제철 음식이었던 감자를 이용해서 감자죽을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질문하시는 게 장 수술하신 분들도 찹쌀가루 이용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찹쌀가루는 내 소화 증상에 맞춰서 이용해 주시면 되고 넣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때 주의사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기 쉬운 음식은 냉장고나 냉동고에 꼭 보관을 해주시고요. 냉장고에 보관하고 남아있던 음식도 3, 4일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합니다. 냉동된 식품은 냉장고에서 해동 후 즉시 요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곰팡이가 피인 음식은 물론이고 식품의 냄새가 이상하거나 또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한 것들은 폐기하셔야 됩니다. 모든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를 하고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기나 상하기 쉬운 음식은 상온에 2시간 이상 두지 않도록 하고 여름철에 상하기 쉬운 게 밖에서 사 먹는 샌드위치나 김밥류들이 있어요. 집에서 안전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밖에서 상하기 쉬운 음식을 사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고 소비기한을 꼭 확인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에 우리가 식중독이 잘 나타날 수 있는데 식중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합니다. 자, 식중독은 여름철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몇 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맞아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식단 관리인 만큼 식중독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은 원인 불명을 제외한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그리고 캠필로박터, 장염 비브리오가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균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좀 있으면 여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양식이 삼계탕인데요. 그럼 복날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날에 이용하는 닭인데요. 닭에는 캠필로박터 제주니라는 식중독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균 특징은 동물, 가축, 조류의 위장관에서 약 50% 이상 발견이 되고 생육 특징 자체가 4도, 냉장고, 그리고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라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균은 70도 온도 이상에서 1분 동안 가열했을 때 바로 사멸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익혀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균의 증상은 발열이나 권태감 증상 후 구토, 복통, 설사 이런 증상들이 발현되는데 잠복기가 이틀에서 혹은 일주일까지 걸릴 수도 있고 발생 경로는 생닭을 우리가 세척하면서 주변 채소나 조리도구에 교차 오염을 일으키면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잘 익혀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닭을 만진 후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척 시 주변에 물이 튀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겠고요. 생닭을 세척하고 나면 주변을 세척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냉장고에 넣을 때에도 분리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 주시고요. 다른 식재료와 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 온도 70도 이상, 안전하게 75도, 그리고 1분 이상 완전하게 익혀서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료에 따라서 우리가 부작용 관련한 식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전반적인 식사 관리에 있어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환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암 환자 그리고 고기라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도 꼭 먹으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맞을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헷갈린다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일부에서는 암과 식품과의 관계를 과장하여 해석해 특정 식품이나 음식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고 많은 환자분들은 이를 믿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며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의 기저질환과 치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TV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행하는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십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자,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요.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질이 농축되었거나 첨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나 신장 등에 특히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반드시 제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암 치료 중의 식사, 암 예방을 위한 식사 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음식이 암 발생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단시간 내에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암을 악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암식품이 암을 고치는 식품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항암식품이란 이 식품을 식사 내에 포함시켜 자주 섭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환자분들이 상담 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암에 좋지 않다, 좋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먹고 또 얼만큼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육류를 섭취할 때 붉은색 육류보다는 각은류, 우리가 먹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혹은 생선, 다른 단백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급원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붉은색 육류를 섭취를 할 때 붉은색 육류라고 하면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양고기를 크게는 대표적으로 의미하고요. 일주일에 3인분 이하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과하게 드시지 말라는 얘기고요. 조리 전에 무게로 따졌을 때 한 근, 한 600g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불 위에 굽는 숯불, 직화구이나 석쇠구이 같은 것들은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름에 튀기기보다 찌거나 끓이거나 조리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가공육류 섭취는 가능한 제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또 가장 많이 질문을 하세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보양식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개고기를 먹으면 빨리 회복된다고 하던데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먹어도 될까요? 자, 다른 육류와 비교할 때 단백질 함량이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이제 함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단백질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에 비해서 특별하게 뛰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지방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위생적인 측면에서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특히나 수술이나 항암 치료 후에 면역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서 꼭 제한하셔야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또 여성분들은 우유를 먹으면 암에 더 잘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자, 세계암연구재단에서 발표한 근거 자료인데요. 자,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을 과다하게 많이 먹었을 때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식단이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에게서는 특별하게 위험을 증가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정량의 한두 잔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제한하는 식사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또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한데요. 이것저것 몸에 안 좋다고 듣고서 제한만 하는 식사는 체중 감소 및 영양불량에 동반될 수 있고 치료 중인 환자분에게 치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식중독에 유의해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들은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적절한 식사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